제가 제목은 빛의 물리학, 그림의 물리학. 이거를 이제 빛이라는 매개를 가지고 물리학과 그림을 엮어본 얘기인데,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실제 제가 그림을 직접 그리시냐는 얘기를 요즘 많이 들어서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제가 최근에 그린 그림인데, 이런 그림 속에 있는 그 느낌이 지금 빛을 매개로 하나는 그림이 되고 하나는 물리학이 되는, 물리학의 어떤 현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제가 상상해보고 그린 건데, 이렇게 한번 좀 문턱을 낮추고 시작을 해볼게요. 예, 마음 열고 들어주세요. 제 소개를 좀 드려야 되는데, 저는 2010년도에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 중간에 이제 기술을 좀 배우려고 네덜란드를 다녀왔어요. 이따 얘기 드릴 텐데, 사실은 이때의 경험이 제가 이제 이런 독특한 그 융합 연구죠, 소위 말해서. 예, 이런 독특한 일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경험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얘기를 조금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2013년까지 미국 로스알람스 연구소, 예, 거기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귀국을 해서 키스트에 있고요. 지금은 고려대학교에서 또 융합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설명드리는 게 한 학기 동안 이공계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미술 접해서 나중에는 제가 따로 이렇게 부탁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미술관을 찾아가게끔 만드는, 네, 그런 수업이에요. 굉장히 재미있는 수업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일을 시작했던 게 네덜란드를 계기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06년, 7년, 8년 그리고 17년에 이제 다녀왔어요. 제가 기술을 배우려고 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네덜란드 그 중앙에 있는 마켓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집들이 굉장히 예쁘죠. 그림처럼 예쁘죠. 이런 예쁜 마을에 가서 제가 연구를 하러 갔는데, 네, 요거는 제가 그 첨탑 위에 하늘에서 내려다본 마을의 모습이에요. 너무 이제 도시가 예쁘기도 했고, 제가 여기서 연구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걸 많이 배웠고, 또 오늘 발표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이런 내용들도 여기서 조금 디벨롭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도시여서 돌아와서 이제 제가 이걸 그려서 홍대에서 전시회를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신기하게 생각했던 점은 그 네덜란드 사람들은 창문을 굉장히 크게 만듭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길에서 걸어 다니면서 집안이 훤히 보여요. 이렇게 막 소파에 앉아서 TV 보는 사람들하고 눈이 마주쳐요. 커튼을 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 저렇게 집안이 다 들여다 보이게 지낼까, 생활할까 불편하게. 그래서 이유를 알아보니까 네덜란드에서 출발했던 칼뱅주의가 이제 표현했던 검소함, 근검 전략하는 생활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보이기 위한 거다라는 해석이 있었고, 전혀 반대로 그게 아니라 네덜란드가 굉장히 강국이던 시절, 부를 많이 이렇게 축적했던 시절에 외국에서 들여온 뭐 중국에서 가져온 도자기, 뭐 이런 샹들리에, 멋진 샹들리에 이런 걸 이제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다. 전혀 상반된 의견이죠. 그래서 뭔가를 내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찾아보니까 실제로.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몇 달간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는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 밖에 있는 자연광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냥 오픈하고 사는 것 같다. 왜냐하면 네덜란드가 위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네덜란드부터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렇게 북유럽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위도가 높다 보니까 이제 여름에는 백야에 가까운 10시, 11시까지 해가 있지만 오히려 겨울에는 오후 2시만 돼도 깜깜해져요. 그래서 빛이 굉장히 부족한 나라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들이 빛의 화가들이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가들은 특별히 빛을 화폭에 담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실제로 유명한 렘브란트, 빛의 화가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빛과 어둠의 대비만으로 굉장히 그런 극단적인 여러 가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잘 표현했죠.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베르메르.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거의 다 알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이거 하면 누군지 몰라요. 이공계생들이 그렇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른 설명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베르메르 그림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왼쪽에 항상 저렇게 창이 있고요. 자연광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가운데서 이렇게 옆얼굴을 비추는 이런 구도를 정말 좋아하고, 베르메르는 특별히 제가 머물렀던 도시 델프트에서 평생 살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한 번도 델프트를 벗어난 적이 없다고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베르메르 작품이 현재까지 알려진 진품이라고 알려진 작품이 40편을 넘지가 않아요.
굉장히 극소수의 작품만 남긴 화가인데, 그래서 이제 베르메르 작품이다라고 시장에 나오면 가장 먼저 진품 감정을 합니다. 예. 그런 화가였고,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좋아하는 고흐도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예, 주로 활동을 프랑스에서 했기 때문에 프랑스 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덜란드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화가고, 암스테르담에 가실 일이 있으면 고흐 박물관이 있습니다. 고흐 박물관은 이제 전 세계에서 본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박물관이 많진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뜻깊고, 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한국어로 된 책자랑 오디오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해서 표를 사실 때 어디서 왔나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한국어로 된 오디오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화가가 대표적으로 빛을 화폭에 잘 끌어온, 빛의 표현에 굉장히 능했던 화가들이고, 공교롭게도 다 네덜란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기술을 배우러 네덜란드에 갔지만 거기서 의외로 빛을 잘 그렸던 화가들을 만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일종의 저 혼자만의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 사이에 뭔가 연관관계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빛이 부족했고, 그래서 빛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들이기에 그림을 그려도 마침 빛을 굉장히 주요한 포인트로 잡고 그림을 그렸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또 마침 저도 빛을 연구하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연관성 있는 이야기로 풀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여정이 2007년에 시작한 그런 저의 이 생각이 이렇게 긴 시간을 돌아서 책이 되어서 여러분들까지 닿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기 전에 앞서 우리가 미술관에 왜 가고, 가서 어떻게 감동을 느끼고, 내가 좋아하는 작품, 화가들을 또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제 준비하는 마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릴 텐데, 조금 두려운 거는 저보다 여기 미술 쪽으로 훨씬 더 조예가 많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예, 저의 관점으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과학자는 그렇게 생각하더라, 이렇게 받아들여 주세요. 이 작품 갖고 왔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뭔지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이 현대미술이라는 미술계의 큰 흐름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는 그 시점의 작품들이고요. 당시에는 이제 뒤샹이라는 이 화가가 이런 작품을 미술전에 내보였을 때 그 이전에는 주로 회화가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주된 시장에 굉장히 많은 잡음이 있었죠, 당연히.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비슷한 의문을 갖습니다. 예, 여기서 미술 애호가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스펙트럼을 넓게 모든 대중이라고 잡고, 또는 평소에 저는 이제 주로 이공계 학생들을 만나기 때문에 평생 미술관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도 있어요. 예, 도대체 왜 가냐, 가면 다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왜 내가 입장료 내고 들어와서 어느 포인트에서 감동을 가져야 되는가, 누가 설명을 해줘도 난해하더라,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미술관이 어렵다, 왜 어려울까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조금 저의 관점일 수 있어요. 예, 뭔지 모르겠다. 여기 제가 가져온 작품도 이렇게 폄하할 문제나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는 작품들이지만 인터넷에 조금 가져와 봤어요. 단박의 이야기는 어렵다. 그리고 가격은 또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다. 여기 보면 경매가 400억대가 넘는 이런 작품도 있죠. 그렇게 비싼데 조금 위험한 생각이지만 나도 저 정도는 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동의해 주세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저건 유명한 작품이 됐지? 왜 저렇게 비싸게 팔리고 있지? 이런 의문 다들 우리 갖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래서 이제 뒤샹이 했던 말을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예, 뒤샹이 뭐라고 했냐면, 이미 다 존재하는 것들, 기성품이라고 하는, 이미 다 만들어지고 세상에 존재하는 물건이지만 작품이 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게 작품이 되는 건 언제냐, 언제 완성이 되는 거냐, 우리가 가서 보고 감상을 느끼는 순간, 그때 완성이 된다고 뒤샹이 말했어요. 그걸 제가 조금 표현을 바꾸기를, 이 작품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채로 미술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작품을 우리가 만났을 때 얘가 오랫동안 나를 기다려왔네,
내가 한번 봐주기를 이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애정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예. 그렇게 하고 나면 좀 다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끌고 와 봤어요. 저의 지금 이 연구에. 디샹은 원래 레디메이드라고 해서 만들어진 이 물건을 가져다 놓는 것까지가 예술가의 역할이고, 그걸 가지고 어떤 감상을 느끼고 해석하는 것은 관람자의 몫이다. 그리고 관람자가 해석을 하면 그때 작품이 완성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현대에 와서 이런 초현실주의, 팝아트 뭐 이런 걸 거쳐서 여러 가지 사조를 거쳐서 개념주의라고 해서 어떤 그 개념, 해석 이것들이 더 중요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사조를 열었고, 지금 우리가 현대 미술을 미술관에 가서 접했을 때 어렵다고 느끼는 포인트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해석이 그만큼 다양할 수가 있고, 오히려 한편으로는 정답이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서 우리가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서 나한테는 어떤 의미, 또는 내가 좋아하는 색깔, 내가 좋아하는 어떤 텍스처, 그 질감, 이런 걸로만 해서 감동을 느낀다고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작품이 날 기다려왔고 내가 보기에 이러이러해서 예쁘고 좋다. 그러면 충분히 성공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빛 이야기 들어갈 건데 퀴즈가 중간중간 있어요.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서양화에는 있고 동양화에는 없는 것은, 제가 정답 바로 공개해 버렸는데 지금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빛과 그림자예요. 오늘 사실 책 내용도 빛이 주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빛이 있으면 당연히 그림자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동양화라고 해서 딱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수묵 담채화 형태의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신윤복의 단오풍정이라는 그림인데, 여기서 다시 질문할게요. 이 그림이 몇 시에 그려졌을까요? 그런 관점으로 사실 보진 않지만 한번 봐볼까요? 저는 오늘 새로운 관점을 환기하러 왔기 때문에. 몇 시에 그렸을까요? 신윤복이라는 작가가.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빛도 없고 그림자도 없어요. 그러고 보면 다들 소름이야, 그림자 없어. 거꾸로 그러시거든요. 동양화에는 대부분 빛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고요. 마찬가지 개념으로 그림자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르긴 하지만, 저의 추측이지만, 신윤복이란 작가는 이 그림을 어떤 특정 시간에 딱 나와서 보고 바로 그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단오날 하는 여러 가지 행사, 그다음에 어떤 그 형태, 이런 것들을 여기저기서 본 것 또는 상상한 모습으로 그렸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동양화는 주로 개념 중시, 관념 중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야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걸 직접 본 대로 그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진경산수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키워드로 나와요. 진짜 경치를 보고 그린 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보고 그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언젠가 본 적 있는 경험을 살려서 그렸던지, 밖에서 보긴 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선택적으로 돌아와서 뭐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렸겠죠. 그 점이 차이가 있고, 자, 또 다른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에서 그려진 프라그나르라는 화가의 그림을, 또 그네 타는 여인을 제가 찾아서 가지고 왔어요. 이 그림은 보면 빛과 그림자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죠. 심지어 이 그림도 배경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가능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주인공이 되는 저 여자의 굉장히 빛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고, 약간 이야기에서 숨어 있어야 되는 이 바닥에 있는 남자들은 그 그림자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에 빛과 그림자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서양화에서는 뭔가 이 경치를 그리거나 배경을 그릴 때도 굉장히 사람이 눈이 본 그대로 그리려고 했구나. 그래서 사실 이 그림 그린 거 딱 이제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뭐 배경 지식이 워낙 저보다 많으실 테니까 바로크 로코코 양식의 그런 옷들이잖아요. 화려한 옷이잖아요. 그래서 뭐 레이스랑 장식이 굉장히 많은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것들도 역시 조명을 받았을 때 그 효과가 잘 살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감도 굉장히 생생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네.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서양화라고 하는 유화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인상파의 대표 주자인 르누아르의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에서 다시 제가 퀴즈 낼게요. 이 르누아르가 그린 그네라는 그림은 몇 시쯤에 그렸을까요? 점심 전후. 네.
맞습니다. 네. 거의 그 시간에 그렸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추하는 근거가 공원이거든요. 예, 알려진 공원인데 공원에서 그네 타는 사람 주변으로 이 공원의 나무 잎사귀 사이로 내리쬐는 요 빛들이 표현돼 있어서 굉장히 화창한 날, 점심 근처 또는 뭐 1시, 2시일 것이다라는 추측이 가능해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 시간대에 공원을 산책 안 해보신 분들 없잖아요. 이런 느낌이죠. 반짝반짝하게 빛이 보이는. 이 빛을 직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시간도 유추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퀴즈 더 낼게요. 자, 그네 타고 있는 여인이 입고 있는 드레스는 무슨 색깔일까요? 네, 실제 색깔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파란색 위주로 칠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보고 흰색 옷이라고 유추해요. 우리 머릿속에 이제 경험상 흰 옷이 빛을 받고 약간 이렇게 주름진 곳에서 노란색과 파란색을 보여준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추를 하는 거고, 인터넷에 굉장히 핫했던 그 드레스 색깔 맞추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보면 사람 망막에 색에 반응하는 여러 가지 시신경 세포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 눈은 색상에 좀 더 반응하고요. 어떤 사람의 눈의 망막에는 명도에 좀 더 반응하는 세포가 많이 존재해요. 근데 그거는 뭐가 정상이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냥 다른 거고요. 그 민감도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빛의 효과에 조금 더 의미를 두고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딱 보이는 색깔에 의미를 두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조명을 받은 무슨 색일 거다라고 유추를 하던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 색상을 얘기하던가 그 차이가 일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드레스 논란이 있었을 때도 사람들이 왜 다 파란색이라는데 내 눈에만 흰색으로 보여? 막 정상이 아닌 건가?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닙니다. 다 모두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포인트로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이 르누아르라는 화가가 인상파의 대표 주자인데 실제로 인상파는 모네가 열었죠. 이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모네의 해돋이라고 알려진 그림이에요. 이 해돋이를 그려서 이제 전시에 출품을 했는데 평론가들이 와서 당시의 주류 화풍이던 르네상스 화풍, 앞에 제가 프라그너라는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비슷한 화풍이에요.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직접적으로 이 형태를 다 재현을 하는, 그래서 사진인지 그림인지 분간이 힘들 정도의 정확한 묘사, 기술적인 완성도, 이런 그림들이 주류를 이루던 시절에 이런 굉장히 파격적인 그림을 전시에 겁니다. 그래서 평론가들이 보기에 이거 너무 성의 없이 그냥 지나가다 쓱 인상 보고 그냥 쓱 그린 것 같다. 어떤 순간을 그냥 대충 스케치한 느낌이다. 완성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나쁜 의미로, 비하의 의미로 인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임프레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첫인상, 사람의 첫인상, 이때 인상 맞아요. 근데 모네가 이걸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그럼 나는 인상파라고 하지 뭐. 원래 예술가들은 다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고 개성을 추구하는 면이 있죠. 그럼 내가 최초로 인상파 화가가 되겠다라고 이제 모네 스스로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 그림 재밌는 거는 제가 앞에 계속 이제 시간 물어봤잖아요. 모네가 인상을 언제 그렸냐면요. 1872년 11월 13일 오전 7시 35분에 그렸답니다. 이거는 실제로 저 같은 분이 또 있는데 미국 텍사스 공대에서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들만 수집을 해서 실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천문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바람의 방향, 구름의 정도, 물살, 파도의 높이, 그 다음에 이 해 물결 그림자의 길이를 가지고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걸 발표합니다.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그게 해석이 될 만큼 실제 저 인상파 화가들이 그때 그걸 그렸다는 거예요. 그대로 보고. 그런 놀라운 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계속 하고 계시고요. 모네 얘기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모네가 어떤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냐면 우리가 시골을 지나가다 볼 수 있는 이 건초 더미. 건초 더미를 굉장히 모네가 좋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파리에 있는 오르세 미술관에 가서 모네 이제 한 섹터가 있어요. 한 방이 이제 모네 그림이 막 이렇게 집중적으로 걸려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의외로 이게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오브제가 됐을까? 이런 의문을 당연히 가지겠죠. 옆에 걸려 있는 그림들이에요. 모네가 똑같은 거를 계속 그려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이런 건초 더미에 소위 말해서 꽂혔을까요? 네, 이게 보면 시간이랑 계절이 다 달라요. 그죠? 똑같은 건초 더미인데 시간 계절에 따라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눈부심 정도,
빛의 색, 주변에 이제 흩어지는 공기 흐름이 다 달라 보이죠. 그거를 조금 이제 너드의 관점에서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실제로 제가 오르세에서 이제 찍어온, 액자까지 찍어온 사진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 눈으로 뭘 본다는 거는 빛이 사물에 반사해서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테이블은 굉장히 매끄럽다고 느끼죠. 이 테이블은 이제 표면이 굉장히 균일해서 빛들이 다 한 방향으로 눈으로 들어와요. 그럼 우리가 매끄럽다고 느낍니다. 근데 저런 건초 더미는 어때요? 표면이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방향으로 반사되지 않고 사방으로 빛이 흩어져요. 그래서 눈으로 들어올 때도 빛의 양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는 빛이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달리 보입니다. 이걸 이제 남반사, 정반사라고 저희가 책에서 배우는데, 모네가 이제 이런 이론을 가지고 접근했겠냐면 절대 아니죠. 네, 직관적으로 그냥 느낌으로 알았어요. 지나가다가 건초 더미를 봤는데 보는 방향 따라서 완전 달라 보여요, 표면이. 그걸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그 증거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루앙대 성당을 모네가 그리려고 하숙집을 잡아요. 이렇게 딱 보이는 각도에다가. 그래서 시시때때로 그려요, 집중적으로. 네. 모네가 정말 이런 복잡한 표면에 꽂혀 있었다는 것을 잘 설명해주는 증거 자료입니다. 네. 그래서 모네가 이 루앙대 성당도 시리즈로 그렸는데, 여러분 이제 추측하시겠죠. 저 루앙대 성당이 어떤 양식인가요? 혹시 양식을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고딕 양식이 보면 표면에 요철이 굉장히 많고 조금조금한 장식들이 많죠. 당연히 빛에 의해서 산란되는 정도가 굉장히 클 겁니다. 이제 저 같은 과학자들은 이 복잡한 표면을 사실은 되게 좋아해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집에 설거지할 때 스폰지 쓰시잖아요. 그게 세제를 조금만 떨어뜨려도 이 스폰지를 문지르면 거품이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이사이 구멍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똑같은 볼륨, 똑같은 부피 대비 표면이 많아졌다 해서 볼륨 대비 표면이 많은 물질이라고 불러요, 스폰지 같은 애들을. 그런 애를 조금 더 이제 저희 표현으로 바꾸면 다공성 구조라 그래요. 구멍 많은 구조. 근데 다공성 구조는 빛에도 반응을 많이 하고 세제에도 반응을 많이 하고 세상 모든 자극에 반응을 많이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부피는 똑같은데 표면이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은 자연계에 있는 다공성 구조를 열심히 찾아요. 어떤 사람들은 배터리 만들 때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를 그 우리 성게 알죠? 가시가 이렇게 있는 그런 성게 모양으로 만들기도 해요. 그럼 훨씬 효율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과학기사 보실 때 자연에서 얻은 뭐의 모티브를 따서 뭐뭐 개발에 성공하다,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희는 본능적으로 막 찾아다녀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다공성 구조들이 효율이 좋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거를 모네가 그냥 알았어요, 직관적으로. 예, 그러니까 모네가 천재 맞죠, 그죠? 예, 직관적으로 빛에 반응하는 구조에 대해서 알고 그렸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의 표지로 지금 들어간 그림도 모네 그림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네가 실제로 물도 좋아하고, 예, 자연에 이제 좋아했던 요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물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 체링크로스 다리 주변의 이 경관도 이 파도의 높이, 그 다음에 주변 뒤에 구름 정도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완전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시리즈로 그렸어요. 예, 모네가 이렇게 하나에 딱 몰두하면 굉장히 시리즈로 그렸는데 공통적이게도 전부 다 다른 시간, 다른 계절, 즉 빛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을 그렸다는 거. 예, 저는 여기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요. 조금 지루하실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한데, 예, 저는 과학자로 왔기 때문에 과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조금 할게요. 이 빛이 그러면 언제부터 과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나? 저희한테는 그런 어떤 역사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과학자예요, 뉴턴. 그죠? 뉴턴 뭘로 유명해요? 뉴턴 하면 딱 떠오르는 사물이 뭐예요? 사과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입장에서, 광학을 하는 입장에서 뉴턴 하면 프리즘이에요. 뉴턴은 무지개, 사과가 아니에요. 네, 뉴턴이 실제로 빛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빛을 너무 야외에서 많이 보다가 눈에 계속 무리가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방에서 눈을 쉬려고 들어와 있었거든요. 근데 또 좁은 틈에서 빛이 한 줄기 들어오니까 또 빛을 보고 있었어요. 빛이 딱 들어올 때는 흰색 줄기로 보여요. 그리고 벽에도 그냥 하얀 이런 동그라미로 퍼지겠죠? 우리 상상해보면. 근데 그 구멍 앞에다가 프리즘, 유리 조각을 딱 가져갔더니 벽에 무지개가 딱 생긴 거예요.
조금 와 예쁘다 이러고 끝나는데 뉴턴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흰색 안에 저 7개 무지개 색깔이 숨어 있네. 어떻게 숨어 있다가 얘만 프리즘만 가져가면 나오지? 이제 여기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리고 7개만 나오나? 8개인가? 10개인가? 개수도 생각을 했을 거고, 다시 모이게 하면 없어지나?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그럼 저 안에 실제 7개 색깔을 가진 알갱이가 숨어 있었나? 빛의 정체, 알갱이라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뉴턴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옵틱스, 광학이란 책을 최초로 펼쳐냅니다. 그래서 저희 광학의 역사는 뉴턴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저 때부터 과학자들이 빛은 과학적인 연구 대상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뉴턴이 사과로 유명한 거 아니었어요? 라는 말에 제가 반박을 하기 위해서 캠브리지 대학에 있는 뉴턴 동상 가져왔는데요. 실제로 프리즘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실제로 제가 주목했던 시간이 이제 이 뉴턴부터 시작돼요.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미술의 역사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과학의 역사인데 그 중에서도 빛에 대한 광학의 역사입니다. 뉴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광학도 학문이 됐고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빛이란 무엇인가? 빛이 뉴턴이 말한 대로 입자가 정말 맞나? 근데 실험을 했더니 약간 파동의 특성도 띠는데 이때부터 이제 논쟁이 슬금슬금 시작돼요. 근데 그 사이가 조금 시간이 있는 거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뉴턴이 사과로 너무 유명해졌잖아요. 그죠? 예. 뉴턴이 너무 위대한 과학자여서 뉴턴이 한 말을 반박하기가 어려웠대요. 100년이 넘도록. 뉴턴이 빛은 알갱이야. 색깔 있는 알갱이들이 이 안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라고 말하는 바람에 그 뒤에 다른 과학자들이 실험적으로 빛의 파동성을 막 보였는데 다 묵살됐어요. 뉴턴이 틀릴 리가 없는데 100년이 넘게.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다가 갑자기 여러 과학자, 이제 이름을 들어보신 과학자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인슈타인을 포함해서 뭐 맥스웰, 콤프턴, 슈레딩거 이런 사람들, 슈레딩거는 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막 논쟁을 해요. 뉴턴의 말이 뭐 100% 옳은 게 아닌 것 같아. 파동일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해요. 이 시기가 공교롭게도 1900년 전후입니다. 이때 소위 말해서 물리학계는 그래서 난리가 나요. 이 사람들이 빛 가지고 싸우느냐고. 근데 미술계에서도 인상파가 등장한 게 같은 시기거든요. 그러면 서로 접점이 없었을까요? 서로 만날 일이 없었을까? 과연? 근데 제가 막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만난 흔적들이 있어요. 서로 이제 영감을 주고받고, 뭐 오늘처럼 저처럼 누군가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와서 우연히 들었을 수도 있고, 여기 오늘 책 구입하러 오셨다가 갑자기 강제로 듣게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영향을 서로 주고받았대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그 당시에 훨씬 더 지금보다도 자유롭게 이제 학문의 경계 없이 소위 말해서 뭐 철학, 인문학, 뭐 예술, 그러니까 미술, 그다음에 뭐 과학 이런 거 경계 없이 대중 강연도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스펙트럼 넓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그런 자기 분야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러다 우연히 신기하게 비슷한 거 발견하면 엄청 좋아했겠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이 두 가지 분야에서 동시에 폭발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었고요. 실제로 1900년도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일도 있죠. 프로이드 정신분석학도 이때 나와요. 이것 또한 예술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뭐 전쟁도 일어나고, 그 이전엔 산업혁명도 있었고, 역사적으로 일어난 굵직굵직한 사건들하고, 과학계에서 일어난 이런 큰 지각변동, 미술계에서 일어난 이런 새로운 또 사조들, 이것들이 다 비슷한 시기에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영향을 서로 주고받았고, 과학계에서는 요 양자역학이라는 게 바로 뒤에 나오는데, 요게 탄생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고전물리다, 현대물리다 딱 나뉘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배우는 물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빛에 관한 현상은 양자역학을 가지고 해석을 해요. 현대물리를 가지고. 고전역학은 더 이상 여기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역학에 관해서는 고전역학을 따르고 있는데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시기에 이런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제가 조금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로 그랬나. 맥스웰이라는 물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커피 맥스웰 아니고 물리학자 맥스웰이에요. 이 사람이 사실은 물리학계에서는 아인슈타인, 뉴턴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3명 꼽아라 그럼 이 사람까지 들어가요. 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빛의 스펙트럼이 우리가 사람 눈에 반응하는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뭐 적외선, 우리 병원 가서 쓰는 X선, 이게 다 빛이다라고 말한 게 이 맥스웰입니다. 네, 맥스웰이 이걸 모두 집대성했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저희가 배우는 교과서, 대학에 딱 진학해서 처음으로 현대물리 첫 장을 딱 펼치면 맥스웰 방정식이 딱 나와요. 이거부터 이제 큰 산이죠. 이걸 넘어야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맥스웰이 엉뚱하게 색깔 팽이를 되게 좋아했어요. 뭐냐면 팽이에다 여러 개의 색을 칠해놓고 돌리면 칠했던 색이 아니라 제3의 색으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조금 해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돌고 있는데 돌면 다른 색으로 보이거든요. 이걸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왜 노란색과 파란색을 칠해서 돌렸는데 눈에는 초록색이 아른거리는 거지? 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를 맥스웰이 궁금해했습니다. 자, 또 제가 이제 동상 사진 갖고 왔어요. 맥스웰 동상인데 색깔 팽이를 들고 있어요. 네, 맥스웰이 빛을 집대성했는데 그거보다도 색팽이가 더 좋았다고 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학자 중에서도 슈브렐이라는 화학자가 테피스트리, 그러니까 양탄자 같은 걸 복원하는 일을 좀 했어요. 이 시실과 날실 가지고 이렇게 양탄자 직조하는 이런 거를 복원하는 일을 하다가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이 점점이 있는 그 옷감이죠, 소위 말해서. 그 실들의 색깔이 멀리서 떨어져 보니까 제3의 색으로 보인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화학자, 물리학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눈에서 일어나는 뭔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색깔이라는 게 하나의 물질처럼 딱 존재하는 게 아니고 눈과의 상호작용, 반응에 의해서 우리가 다르게 인지하는 것 같다. 뭔가 이 안에 비밀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각자가 연구한 것들을 다 책으로 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일어난 이 새로운 학문의 흐름을 색채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무슨 뭐였죠? 그 사람들마다 색 온도 뭐 이런 특이한 또 키워드가 또 이제 등장을 했는데 색채학이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에는 이렇게 과학자들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색채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은 뉴턴이 발견한 빛의 스펙트럼일 거고요, 당연히. 그 다음은 뭐냐면 그것과 사람 눈과의 반응, 작용이에요. 이거는 하나의 물질로 존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작용에 의해서 달라진다.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심리학도 기여를 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나 가지고 있는 정보들, 이걸 어떻게 씌워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색깔은 충분히 달라져 보인다는 거죠. 그게 요즘 말하는 어울리는 색, 그 다음 뭐 달리 보이는 색, 그 다음에 서로 밸런스, 이런 데 반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저를 쭉 따라 올라가 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과학자들이 얘기한 색채학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이제 입는 옷 중에도 보면 실제 체크무늬 같은 것도 멀리서 보면 회색으로 보이는 게 같은 원리예요. 이 원리에 주목한 거는 과학자뿐만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이제 이 과학자들이 지금 저처럼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눈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거예요. 라고 막 얘기를 하겠죠. 눈에 빛이 들어가면 빛이 사물에서 반사해서 눈을 통과해서 뇌로 가는데 이게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들여다보니까 이 망막에서 어떤 연산이 일어나고 여기서 신호가 어떻게 생성돼서 뇌로 가는데 뇌에서도 딱 전달되면 정보로서 전달되고 끝이 아니라 우리 기억과 결합돼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인지작용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고, 이거를 열심히 듣던 어떤 화가가 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화가들은 물감을 가지고 이때 한창 일었던 인상파 화가들은 빛을 이제 화폭에 담고 싶죠. 근데 빛을 그대로 담으려면 굉장히 이제 반짝임을 표현하고 싶잖아요. 근데 물감은 섞으면 섞을수록 색이 탁해져서 우리가 원하는 색을 만들어내면 점점 채도가 떨어져요. 명도도 떨어지고 채도도 떨어지고 도저히 빛의 효과가 안 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연히 어떤 화가가 이런 강연을 듣고 실제로 이 화가는 아까 말한 그 쉐브렐이라는 화학자랑 교류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직접 가서 물어보고 배웠대요. 정말 그러냐. 뭐냐면 빨간색과 노란색을 근처에 놓고 점점 근처에 놓는 이 사이즈를 줄이면 멀리서 보면 두 개가 섞인 색으로 보이냐, 주황색으로 보이냐. 그리고 파란색과 노란색도 똑같이 근처에 놓고 점점 작게 그 단위를 작게 가져가면 중간색, 초록색으로 보이느냐. 왜 그러냐 공부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본인 그림에 담아요. 그거를 그랑자트 섬이라는 곳에 가서 풍경화를 그립니다. 저건 이제 인상파
굉장히 전형적인 화법이죠. 점을 막 찍어서 표현하는 일렁일렁하는 그런 화법이죠.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른 날 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또 그려봤어요. 여전히 이제 인상파 화법을 따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점이 굉장히 조금 더 균일하고 작아져요. 그러고 이제 사람도 딱 본 걸 그대로 그리진 않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 위주로 방향도 좀 바꾸고 구성을 좀 바꿉니다. 그래서 완성을 했어요. 예, 점은 점점 작아졌어요. 이때쯤에 이 본인이 생각한 이론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파란색 물감 점과 노란색 물감 점을 교차로 찍으면 우리 눈엔 초록색으로 보일 거기 때문에 점을 작게 만들면 이렇게 초록색을 칠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 여러분 잘 아시는 쇠라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실제 미술관에 가면 가로폭이 3m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크린보다 더 크죠. 3m가 넘는 그림 여러분 관람하시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보시겠죠. 자, 그 거리가 뭐냐면 이 점이 인식되지 않는 거리예요. 우리 컴퓨터도 해상도 높은 거 쓰면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사진이.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 정도 보이는 거리에서 이 그림을 관람하게 계산돼서 그려졌어요. 가까이 가서 보면 점으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기존의 인상파랑은 조금 다르고 과학기술에서 배운 이런 이론을 그대로 본인의 그림에 담아서 신인상파가 됐습니다. 예, 인상파와는 다르고 하지만 큰 틀에서의 사조는 또 비슷해서 신인상파로 분류를 해요. 저는 예전에 저희 때는 이제 사지선다 시험 볼 때 다음 중에 인상파 화가 아닌 사람 고르시오. 마네, 모나, 세라. 딴 사람 한 명 더 있는 이런 거 있었고 세라가 그러면 신인상파인가 인상파인가 이걸 막 그냥 외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막 외웠는데 들여다보니까 명확히 구분이 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 과학계에서 일어났던 그런 지각 변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화가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빛도 얘기를 해야겠지만 그림 얘기하면서 화학 얘기를 빼먹을 수가 없어서 저는 제가 감히 화학 얘기하긴 조심스럽지만 조금 갖고 왔어요. 여기도 좀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이제 유화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알류라고 하죠. 색깔을 표현하는 이런 가루들하고 접착제를 섞어서 소위 말해 캔버스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뭐 프레스코 하다 뭐 이렇게 벽화 그리는 다른 방식이 있었는데 유화란 게 개발되면서는 굉장히 이 빛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워집니다, 사람들이. 그거 바로 뒷장이 나오는데 근데 이 유화도 처음에 개발되고 나서 쉽게 퍼지진 않았어요. 예, 이 방식이 쉽게 퍼지진 않았고 언제 퍼지냐면 19세기에 금속 튜브가 발명되면서 전 유럽에 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작업실에 이게 기름통이 있고 이런 가루들이 막 있어요. 조수들이 그걸 이제 원하는 색을 섞어줘요. 기름하고 색깔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끈적끈적한 에멀전 형태의 물감을 만들어줘요. 화가들이 칠을 하는 거죠. 살림이 너무 많아서 풍경화를 그리고 싶어도 이걸 다 이구지구 밖에 나가서 그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금속 튜브라고 해서 조그만 튜브, 이렇게 짜서 쓸 수 있는 튜브가 개발되고 나니까 정말 센세이션하게 이 물감을 들고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굉장히 소지가 편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유화가 퍼지고 유화 물감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풍경화를 정말 많이 그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도 보셨겠지만 영국의 유명한 풍경화 2명 나오죠. 풍경화가. 윌리엄 터너랑 존 컨스터블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렇게 유화를 들고 나갈 수 있는 이 흐름에 영향을 받아서 풍경화를 그린 1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화가들을 사실은 인상파의 전신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때부터 밖에 나가서 풍경화 그렸고 그러다 보면 빛을 당연히 표현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인상파가 그냥 갑자기 뚝 나온 건 아니고 약간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화학적인 이런 작용들이 조금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유화는 실제로 기름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층을 더 칠할 수가 있고 우리 유화 그림 실제 그림 가까이 가서 보면 깊이감이 느껴져요. 예, 덧칠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반짝반짝한 느낌을 낼 수가 있어서 이때부터 또 그래서 유화가 보급이 된 다음부터 사람들이 빛에 대한 표현에 좀 더 집중하게 됐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얀반 에이크라는 화가가 이제 유화를 처음으로 발명했다라고 기록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또 이 사람도 네덜란드 화가입니다. 여러분이 알만한 그림도 있는데 자, 요거는 네덜란드에 있었던 조금 재미있는
특별한 사건인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조금 설명드리면 베르메르 그림이 이제 몇 점 없다 보니까 위장 논란이 항상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 그림이 가장 유명하죠.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 이 그림을 그린 베르메르가 실제로 하나는 베르메르 진품이고요. 하나는 베르메르의 추종자이자 희대의 위작 화가 메헤렌의 그림입니다. 자, 왼쪽이 베르메르다. 한번 투표할게요. 왼쪽 베르메르다. 아, 베르메르 좀 볼 줄 알아. 왼쪽. 자, 오른쪽이 베르메르다. 오른쪽. 네, 이거는 제가 강연 가면 정말 반반 나와요. 여지없이 반반 나와요. 네, 정답 공개합니다. 왼쪽이 베르메르예요. 근데 반반 나온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메헤렌이 카피를 잘했어요. 그 메헤렌이라는 화가가 300년 뒤에 활동한 화가예요. 베르메르보다. 근데 베르메르의 그 포인트를 잘 알아요. 진주 귀걸이, 그다음 푸른 색깔 옷, 왼쪽에 창문, 자연광.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사람들을 잘 속여요. 우리도 지금 속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우연히 어떤 이 사람도 계기가 참 비슷해요. 그 미술 그 해설가들이 이제 큰 일을 역사에서 많이 합니다. 작품 해설가가 이 화가의 메헤렌의 그림을 가지고 좀 혹평을 했어요. 그림이 너무 올드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특정 그 해설사한테 조금 이제 안가품을 하려고 장난을 친 거예요. 베르메르 그림을 적당히 비슷하게 그려서 학계에다 발표를 시킵니다. 내가 베르메르 그림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발표하겠어. 이렇게. 근데 너무 비슷하게 잘 그렸고 이 사람이 또 어떤 짓을 했냐면 진짜 오래된 300년 전 그림처럼 보이게 하려고 캔버스도 골동품 가게 가서 사왔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막 그 잿더미 속에서 굴렸대요. 그래서 막 표면도 막 뭐 이렇게 복잡한 이런 느낌이 나도록 거칠게 막 하고 그래서 무슨 또 약품 처리까지 했어요. 화학자처럼. 그래서 올드한 그림처럼 보이게 하고 발표를 딱 했더니 안목 감정하는 그 작품 해설사들이 와서 전부 다 베르메르 그림 맞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딱 장난을 그만뒀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걸 이제 계속 하면서 팝니다. 돈이 되겠죠. 베르메르 그림은 너무 귀하니까. 팔다가 우연히 나치의 그림을 팔게 됐는데 전쟁이 갑자기 끝났네요. 그래서 이제 전범 재판에 서요. 유명한 베르메르 그림, 네덜란드 국보를 나치에게 팔아넘겼다. 이래서 전범 재판에 섰는데 전범으로 이제 판정이 나면 굉장히 그 형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고백을 했어요. 아니야, 그거 그냥 내가 그린 거야. 베르메르 그림 아니야. 내가 베르메르 그림 판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었대요. 뭘 네가 그려, 베르메르 그림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증명하려고 가택연금 당해서 그림을 그려요. 즉석에서. 그래서 그 당시 신문에 이 신문에 난 사진 중에 하나예요. 그렸는데 너무 똑같아서 믿었대요. 네가 그린 거 맞구나. 이러고 이제 뭐 1년형, 2년형 굉장히 짧게 위작을 만들었다라는 그 형만 주고 이 사람은 또 공교롭게도 감옥에 가자마자 또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근데 원래는 전범이었다가 이 일이 알려지고 나서 신문에서는 전범이었던 사람이 네덜란드 영웅으로 다시 태어나다. 나치를 속였으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안목 감정만 갖고 네가 그린 게 맞구나로 얘 말을 들어줬냐?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미 과학 감정을 했대요. 이 사람이 그린 아까 그 파란색 옷 그림 아시죠? 이 사람이 그린 그림에서 나온 파란색 물감이 코발트라는 광물이었어요. 근데 베르메르가 살던 1600년대는 코발트가 없었어요. 그때는 이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나 우유 따른 여인에 들어간 저 파란색은 울트라마린이라고 해서 울트라마린은 오버 더 씨거든요. 바다 건너에서 온 귀한 파란색. 터키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수입된 금보다 더 비싼 파란색이었어요. 이때는 울트라마린을 저렇게 소량 써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넣었거든요. 베르메르가. 베르메르는 울트라 그 마린이란 물감 매니아로 유명해요. 실제로. 그리고 저건 금보다 비쌌고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림을 계약할 때 울트라마린을 몇 그램 쓴다를 계약서에 쓸 정도로 굉장히 귀하고 특이한 물감이었는데 이게 너무 비싸서 화가들이 접근이 어려우니까 화학자들이 합성을 해서 코발트 블루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메헤렌은 코발트 블루로 칠을 한 바람에 걸린 거였어요. 네. 안목 감정으로 걸린 게 아니라. 그래서 이미 화학 감정이 그때도 이미 있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정도 했죠, 실제로. 그리고 이 코발트 블루는 이제 굉장히 값이 싸고 울트라마린 못지않게 충분히 좋은 파란색, 발색을 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인기리에 판매가 됐는데 그걸 가장 즐겨 썼던 게 바로 고흐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고흐의 유명한 그림들에 보면 상당히 많은 작품이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그려져 있어요. 예, 이 카페도 그렇고 노란색과 파란색을 색상 안에서 보면 이렇게 반대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반대되는 위치에 있는 색들은 서로 보색 대비를 일으키거든요. 그 말인즉슨 눈에 굉장히 강렬하게 와닿죠. 그래서 우리가 고흐 그림을 보면 강한 에너지를 느끼잖아요. 그게 이 색상의 대비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죠. 고흐 그림에 보면 이렇게 코발트 블루 계속 등장합니다. 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코발트 블루고 노란색은 크롬 옐로우라고 해서 크롬이라는 또 광물을 썼어요. 신기한 거는 이 고흐가 이 색상이 굉장히 예민해서 어떤 제조 회사에서 어떤 합성 비율로 만든 코발트 블루만을 좋아했대요. 고흐도 그러니까 화학자였어요. 그죠? 동생 테오에게 쓴 편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나는 어떤 회사에서 뭐 이렇게 제조된 몇 년 산 무슨 코발트 블루를 쓰고 싶다. 이게 왜 구하기 힘드냐? 빨리 이거를 좀 찾아내봐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런 색상의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훌륭한 화가가 아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 챕터로 조금 빨리 갈 거긴 한데 제가 이제 빛을 가지고 현대 빛에, 이건 사실 제가 연구하는 현대 빛이죠. 우리 지금 주변에 있는 빛을 가지고 그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느냐를 이제 마지막 챕터로 조금 갖고 왔는데, 자, 모나리자 그림 속에 몇 명의 사람이 있을까요? 요거 이제 퀴즈예요. 모나리자 그림은 이미 우리가 아니까 그림 없이, 한 명이 아니니까 질문을 하는 거겠죠. 그죠? 네. 몇 명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나리자 그림이에요. 자,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전 여러분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알아요. 막 눈동자, 막 그다음 뒤에 산 어디 약간 그 숨은 그림 찾기처럼 형태로 숨어 있나 막 이런 거 찾고 계시죠? 네, 정답은 3명인데요. 배경에 다른 그림이 있어요. 모나리자가 처음에 다른 실루엣으로 사람을 그렸다가 수정을 해요. 중간중간. 다빈치가 수정을 하는데 이거를 빛을 가지고 약간 침투할 수 있는 빛이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밀푀우처럼 이렇게 한 층 한 층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층마다 얼굴이 조금씩 달라져요. 약간 무섭죠. 그래서 최종적 결론은 3명이라고 결론 냈어요. 여기 빨간 테두리, 노랑 테두리, 연두색 테두리. 좀 다른 형상의 얼굴이 있어요. 입술 위치가 조금 바뀌고 턱의 형태도 좀 바뀌어요. 결정적으로는 한 3번 정도 크게 손을 댄 것 같다 해서 지금의 우리 모나리자가 있기 때문에, 이건 유화물감으로 덧칠해서 그렸으니까 실제로 모나리자 그림 실물 가서 보시면 왜 그 모나리자 눈빛이 자꾸 날 따라와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보셨죠? 되게 입체감 있고 현실적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유화의 특징을 잘 살려서 그래요. 여러 층 이렇게 덧 올려서. 그래서 이렇게 층위 분석을 할 수 있다. 지금의 빛으로, 지금의 기술로. 이런 거 요즘 되게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요거는 실제로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 몇 년 전에 들어왔던 고흐전에서 같이 소개됐어요. 대놓고. 고흐의 그림인데 엑스레이를 비추니까 옆에 다른 얼굴이 대놓고 있어요. 고흐는 이제 살아생전에 굉장히 가난했다는 거 다 아시죠? 캔버스를 굉장히 재사용 많이 했습니다. 3번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덮어서 그렸어요. 그거를 엑스레이를 비춰서 다 찾아내요, 요새는. 처음에 뭘 그렸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연구랑도 비슷한데 여기 테라에르츠로 러시아 인형 이렇게 보니까 안에 조그만 애들 보이시죠? 동시에도 보여요. 예, 이런 건 다 투시라고 하는데 투시에서 막 볼 수 있어요. 이거 지금 공항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엑스레이를 몸에 쪼이면 이제 방사능에 노출되니까 이제 부담이 있는데, 요즘은 좀 긴 파장, 제가 연구하는 테라헤르츠 파장 또는 밀리미터 파장으로 이렇게 안에 뭐 숨기고 있는 거 대충 볼 수 있어요. 옷 안에 이렇게 총 같은 거 넣고 있으면 다 보여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안전한 빛으로 바꾸고 있어요. 대체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잭슨 폴록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부터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현대 미술의 난해함. 예, 잭슨 폴록 그림 좋아하는 매니아들은 정말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무슨 의미일까? 뭐 약간 이런 현대 미술로 들어오는 그림이에요. 이 사람 액션 페인팅이라고 해서 유명해요. 물감 그냥 막 던져서 그리기로.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아까 그 말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나도 하겠는데, 그죠?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잭슨 폴록이 베르메르 못지않게 위작이 많습니다. 잭슨 폴록 그림도 시장에 나오면 위작 검증 무조건 들어갑니다. 네. 한 번은 이제 이런 그림 나왔어요. 그럴듯하잖아요. 뭐 이런 그림 그렸을 것도 같죠. 검사를 해보니까 잭슨 폴록 사후에 나온 페라리에 들어가는 자동차 색깔의 도료였어요. 이것도 이제 엑스레이를 가지고 그 물감을 추출해서 보니까 다 나오죠. 그러면 이제 현대에 누가 그린 거죠. 베르메르 그림도 계속 이제 감정을 합니다. 계속 감정하는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마지막으로 이제 진품으로 알려진 이 그림 같은 경우는 9년 동안 조사했어요. 9년 동안 온갖 과학기술 다 동원해서 다 해보고 최종적인 결론은 의자에서 소량의 울트라마린이 나와서 진품인 걸로. 이런 거 계속 하고 있고요. 자, 이 그림은 독일의 드레스덴에 있는 그림이에요. 베르메르 그림인데 저 뒤에 벽이 조금 허전하죠. 저기 뭐 있지 않나 해서 엑스레이를 봤겠죠. 엑스레이를 봤더니 저기 액자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또 다른 고민을 해요. 이 엑스레이를 봐서 뒤에 그림이 있는 건 알았지만 이건 아까 고흐나 다른 화가들처럼 다빈치처럼 본인이 덧칠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덧칠한 그림은 훼손하지 않는 게 맞죠. 본인의 의지로 바꾼 거니까. 그래서 저 벽 부분의 물감을 또 면밀하게 했더니 베르메르가 그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덧칠을 한 거를 알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벗겨요. 벗겨냅니다. 이걸 이제 복원이라고 하죠. 원래 상태로 돌리자라는 건데 복원을 할 때 우리 수술용 메스 이런 걸 현미경으로 보면서 한 땀 한 땀 벗겨요. 그래서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절반 정도 벗긴 상태에서 미술관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마저 다 벗기고 진품 복원 후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소개하겠다. 이렇게 중간에 언론 공개를 한 특이한 케이스고요. 뒤에 있는 액자 그림은 실제 베르메르의 다른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본인이 소유했을 걸로 생각되는 그런 소품으로 나왔어요. 자, 이런 이제 복원에도 쓰이고 보존에도 쓰이고 과학기술이 자꾸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교류를 할 수밖에 없고 다시 이제 원래 처음에 그 저의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오늘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작품, 여러 시대를 관통해 가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디샹이 질문을 합니다. 다시. 자, 이게 작품이 될 것 같냐? 저는 똑같은 질문을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 자주 해요. 이게 실험이 되는 것 같나? 이게 데이터가 되는 것 같나? 이런 질문을 서로 해요. 이게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하게 된다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애정을 가지고 보자. 미술관에 있는 작품이 우리로부터 해석되어지길 기다리고 있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실험실에서도 이 실험 데이터들, 그냥 숫자거든요, 사실은. 이 숫자의 나열이 우리로부터 해석되어지길 기다리고 있다, 얘들아. 우리 한번 애정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자. 이렇게 들여다보면 조금 더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실험 망친 것 같아요 이러고 버리려다가 쓰레기통에서 꺼낸 실험 데이터 많습니다. 여기 심폐소생한 데이터도 많고 연구도 그럴 건데 심지어 여러분 지금 모든 뭐 일상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직업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이게 꼭 미술관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저의 실험실 얘기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얘기인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말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